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네,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일부 지도부가 사퇴의 뜻을 밝히는 등 당 수습 방안을 둘러싼 본격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조금 전 여당이 3대 특검법을 처리했다고요? 네,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특검법은 번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제의 요구, 즉 거부권에 막혀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만큼 그대로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3대 특검법 등의 반대 당론을 채택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들을 두고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고 통합하라는 게 주권자들의 명령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란을 극복하는 것이 통합의 저해가 되는 일입니까? 통합을 얘기하면 내란을 청산하면 안 된다는 것은 과거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국민 통합의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하자는 전형적인 친일파 논리이고 가해자 논리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합과 거리가 먼 법안인데다 불필요한 특검으로 수백억 원의 막대한 혈세가 든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법안인데 민생이 아니라서 아쉽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최소한의 균형도 상실했습니다. 여당은 깃털로, 야당은 망치로 때리겠다는 격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나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토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법안 개정 추진은 자칫 정권 초기부터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거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의총에서 모두 발언에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선 패배 원인 중엔 계파 갈등이 있다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번 대선 패배는 단순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 분열을 겨냥한 뼈아픈 질책이라는 겁니다. 이후 비공개 의총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이미자 위원 등 비대위원들도 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임기는 이번 달 30일까지라며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그에 따라 거취 문제를 결정짓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들은 대선 결과에 반성하고 당을 쇄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 총사퇴 요구가 나왔는데 이에 반박이 나오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유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총에선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할지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지 등 차기 당권과 당 쇄신안 등을 두고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재섭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의 부결 당론에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본회의에 상정된 김 여사, 최상병 내란 특검법 처리 방법을 두고 당론 결정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과 김 의원 그리고 친한계 의원들 20여 명이 기존 부결 당론을 폐기하고 자율 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부결 당론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는 못 미쳐 특검 반대 당론이 유지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에게 어색하지만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에 논란이 됐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 첫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유상임 과기부 장관,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참석 또는 배석하고 어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참석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회의 시작 직후 국무위원들에게 공직에 있는 기간만큼은 각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이주호 대행은 어제 전체 국무위원들의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사의를 모두 반려했습니다. 4시간 동안 계속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 연속성과 비상경제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이 대통령 사이에 어색한 동거가 현실화하면서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공직 기강 확립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 단위로 현안을 확인해 보고 싶다고 말한 뒤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서 먼저 현안 보고를 받았는데요. 참석자들과 김밥으로 오찬을 함께하며 회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시절 한덕수 권한대행이 했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일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 앞서 어젯밤에는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도 주재했죠. 네, 취임 전부터 공언해왔던 1호 행정명령이었는데요. 밤 10시 넘어서 끝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의 정책 실무자들과 경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미 통상 현안과 추진 방향을 둘러싼 의견을 듣고 또 최근 경기와 민생 현안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추경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경기 진작 효과를 묻고 적극적인 민생 회복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국자들에게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적 요구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달라며 개인 전화번호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대통령실 추가 인사 발표도 혹시 계획된 게 있습니까? 네, 아직 공식 발표가 예정된 건 없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인사 관련 문제를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오늘 오후에라도 주요 장관 등 추가 인선을 발표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먼저 통일부 장관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한 차례 지냈던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거론됩니다. 이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 캠프 총괄 선대위원장을 지낸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복지부 장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민정라인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광수 변호사가 민정수석으로 또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각종 재판 변호를 맡은 이태영 변호사가 민정비서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책실장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또 대통령실과 국회를 이을 정무수석에는 우상호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은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인사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첫 안전 치안 점검 회의를 열고 재난재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국방 치안 각 시장 구청장님들 또 군수 지도지사분들까지 다 함께하는 첫 번째 회의 같습니다. 제가 급하게 이 회의를 좀 함께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사실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게 국민의 안전이죠. 안타깝게도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소소한 수재나 아니면 재난재해 또는 치안에 의한 범죄 피해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피할 수 없는 것들도 또 상당히 있겠지만 그 중에는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재난재해 사고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가 뭐 굳이 언급을 하자면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이태원 또 오송 지하차도 이런 사건들이 좀 약간 특색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는 군중들 모임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 같고, 오송 지하차도는 정말로 사소한 시설물 관리 관심 부족으로 생긴 일 같고, 세월호 참사는 참 뭐 이런 복잡한 원인들이 있죠. 제가 성남시장을 하면서 이 재난재해 관리 업무를 할 때 똑같은 지점에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해서 대체 그걸 왜 계속 재발하게 그냥 놔두냐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좀 더 신경 쓰거나 미리 대비하면 대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해가 똑같은 지역에 계속 발생해서 제가 관내 지도를 갖다 놓고 올해 수재 피해 지역, 작년 피해 지역, 그전 피해 지역을 색깔을 달리해가지고 스티커를 쭉 붙여봤는데 마치 그 조준 사격했을 때 탄착 지점처럼 이게 한 군데로 몰려요, 보니까. 같은 지점에 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걸 유형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되게 그 우수관로 또 오수관로 막힌 걸 방치를 했거나 또는 뭐 가랑잎이나 이런 장마 때 그런 걸로 어디 배수시설이 막히거나 아니면 아주 구조적으로 하수 처리, 우수 처리가 잘 안 되거나 어쨌든 되게 이렇게 원인들이 파악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있으면 되게 대책 수립이 가능하죠. 수재 문제도 그렇고 또 아마 치안 관련해서는 참 그건 어렵죠. 일종의 고의적 범죄 행위를 막는 것은 쉽지는 않죠. 그러나 뭐 교통사고 또 발생하는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과실의 경우는 또 우범 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치안 영역에서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또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우리 한번 상황 점검을 좀 해보고 이번에는 앞으로 이때까지야 뭐 어쩔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좀 어떤 특히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이런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원인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이런 걸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좀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관리하는 또는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자들은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안전관리 부서 영역을 좀 방치하는 뭐 인허가 이런 데는 좀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국민들의 생명 안전이 관계되는 뭐 안전관리 부서나 이런 데는 좀 반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가급적 인사 배치에서도 좀 그러지 말고
이권이 관계된 영역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이 관계된 그런 영역에 좀 더 유능한 인력을 좀 배치하는 것, 뭐 이런 등등의 좀 개선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예측되는 사고 또는 사건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는 앞으로는 좀 엄정하게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하여튼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신 일하는 것인데 그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자살률이 참 좀 말하기가 좀 그럴 정도로 자살률이 높은데 그것도 사실은 좀 유형화해서 잘 살펴보면 좀 예방 또는 감소할 시킬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점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고가의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 부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특히 집단적 참사를 겪거나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번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급하게 좀 잡았는데 이번 장마에 수재 피해 특히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오늘 점검해 보기 위해서 이런 자리 마련했습니다. 뭐 일선에서 참 여러 가지 힘들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안전 치안 점검 회의 발언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세월 호나 이태원 참사 등 우리가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이 꽤 많았다면서 국가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언법과 관련해 공론회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법관 증언법은 국회 법사위의 소위를 통과했는데 대법원장이 시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도 주요 현안에 대해 말을 아껴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언법에 공론회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속도전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뭔지 국회에 설명을 하고 계속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공론회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의 100년 대계가 걸려있는 문제라면서 상고심 제도 전반과 연계된 수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시킨 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대법관 한 명당 처리해야 되는 사건이 3,000건이 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법관 수의 증원 문제는 늘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입법적 결단만이 없었을 따름입니다. 1년 유예 뒤 1년에 4명씩 4년간 16명을 늘리겠다는 건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 내의 대법관은 30명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는 데다 대법원 주장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내 다른 목소리도 있어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지금 이 시각 개혁신당 선대본 해단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개혁신당은 두 번째 전국 단위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그런 이력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어떤 정당이든지 간에 이런 선거를 치러가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가는 것이고 또 유권자에게도 저 당이 어디를 지향하느냐가 더 명확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는 선거를 치르면서 선명하게 계엄에 찬성하지 않았던 그리고 계엄을 옹호하지 않았던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세웠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양당은 어느 정도 지역 기반의 정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는 세대 기반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한민국 정당사에 없는 이 새로운 길을 가면서 항상 정치 변화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정부가 출범했지만은 그런 신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할 만한 지점들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도 충실히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항상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야당에 비해서 앞선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또 정당 활동에 저희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 방금 전에 천하람 상임선대위원장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치러낸 선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보다도 효율적으로 선거를 치러냈고 또 이 안에 있는 한 분 한 분은 이 과정 속에 일당백의 모습을 보여줬고 또 한 분 한 분은 제가 보기에도 선거를 시작할 때보다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개혁신당의 가능성이고 저희가 항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약속하는데 적어도 이번 개혁신당 캠페인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된 건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제가 노정한 그리고 개혁신당이 노정한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바꿔나가야 될 것이고 더 고쳐나가기 위해 정진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292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들께서 저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수치를 매우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큰 포부를 갖고 그 수치가 나중에는 배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363일 정도 남았습니다. 사실 지방선거일과 대선일이 6월 3일로 동일한데요. 류환홍 기자, 코스피가 장중 2,830선을 뚫었지만 지금은 2,810선으로 마감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시가보다 1.5% 오른 2,812.05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장 후 2,800선을 돌파한 뒤 2,810선과 2,820선에 이어 2,830선까지 차례로 돌파하며 어제의 연고점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코스피 2,830대 진입은 지난해 7월 18일 이후 10개월여 만입니다. 2,831.11로 연고점을 찍은 후 상승 기세가 한풀 꺾이며 2,800선으로 후퇴했고 2,810선으로 올라선 뒤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이처럼 파죽지세로 오른 것은 외국인 매수세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1조 순매수를 기록한 외국인이 오늘도 9천억 순매수에 나섰고 여기에 기관의 3천억 순매수가 더해져 지수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18% 오른 751.59로 개장해 장중 1.4%까지 지수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760선 돌파 후 다시 750선으로 내려와 시가보다 0.8% 오른 756.23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장중 7% 이상 올랐던 SK하이닉스는 오늘 3%, 삼성전자는 2%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역 화폐 공약 관련주로 꼽히는 코나아이는 장중 25% 이상 급등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 확대에는 원달러 환율 하락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워낙 강세로 환차익이 발생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사흘째 순매수였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원 내린 1363.5원으로 출발해 135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새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2차 추경과 주주 환원을 위한 상법 개정 재추진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에 시장의 투자 심리가 달아올랐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진 6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 영어 영역 정답이 사전에 유출된 정황을 어제 YTN이 보도해 드렸는데요.
교육당국이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이 정답이 공유된 SNS 대화방에서는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교육당국이 수사를 의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YTN은 어제 치러진 고1 전국연합 학력평가 영어 영역 정답이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영어 시험 시작 시각은 오후 1시 10분이었는데 이보다 최소 40분 전부터는 SNS 강사 정보 공유방과 오픈 채팅방 등에서 정답이 수차례 공유된 겁니다. 이번 학력평가 출제 기관인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공유된 답지가 이번 시험의 답지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말 각 시도교육청에 문제와 정답, 해설을 전달했고 이후 관리는 각 시도에서 담당하는 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당국은 곧바로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고 오늘 오후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요도가 있는 시험이었다고 하는데 보도 이후에 증거 인멸 정황도 포착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험은 쉽게 말해 전국 대부분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본 모의고사입니다. 학력평가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4개 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내는데 서울시 교육청 주관하에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이번 6월 학력평가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이번에는 1학년만 40만 명 가까운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 다가오는 2028학년도 개정수능 체제에 영향을 받는 첫 세대인 만큼 이번 시험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출 의혹 보도 이후 정답이 공유된 SNS 대화방 참여자들이 파일을 지우려고 시도하거나 대화방 자체를 없애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그런 만큼 시험 종료 전에 답지가 유출된 추가 사례나 유출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정책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를 열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강요들과 함께했습니다. 분위기가 묘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셔서 가시니까 벌 좀 하잖아요. 잠깐만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약속을 할 거예요. 네, 대통령께서 모든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자, 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그냥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로서도 아직 이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하십니다. 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좀 어색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열린 국무회의 아직 새 정부의 장관 인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국무위원도 대통령도 모두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불편한 동거라고 저희가 이름 짓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아무래도 좀 어색은 하겠지만 이 공무원이라는 거는 제도입니다. 제도. 대통령도 직무와 직위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의 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프로페셔널답게 프로답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냥 들어와서 정색하고 저런 얘기 없이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어떤 유화적인 이야기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한다면 분위기는 더 어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색한 분위기를 좀 완화시키고 많이 도와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요. 저거는 일이 중요하고 일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색한 분위기를 좀 깨보려는 노력이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국민 주권 정부로 정했다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대통령실은 아직 확정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이재명 정부라고 하던데요. 별칭을 아직 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최근에는 정부들이 그런 명칭을 쓰지 않았고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도 쓰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앞으로의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부르고 싶은 그 이름으로서 뭐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좀 보이는데요. 마지막 별칭이라면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그렇죠. 마지막인가요? 뭐 그전에 문민정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저는 별칭을 부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강유정 대변인이 오늘 이야기한 것에 따르면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인식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씩 뭐 차근차근 정리가 될 것이고 지금 국민들께서 새로운 정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런 게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을 했던 거잖아요. 예, 그거는 뭐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었고요. 한덕수 총리가 지명했을 때 제가 방송을 통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만 그 지명은 제가 볼 때는 권한 없는 지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명 철회될 수밖에 없는 지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지명으로 인해서 또 수많은 사회적인 갈등이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지명 철회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좀 적절한 인물로, 그리고 헌법 질서, 헌정 질서를 정말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만한, 그리고 존경받고 각계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다시 지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리 새 대통령이 언제 통화할지도 관심인데 아직은 일정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 취임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미국 대통령과 전화 소통을 했던 것 같은데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민감한 시기니까요.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탄핵 이후에 인수위 과정이 없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취임 첫날에 당시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선 다음 날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특히 뭐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고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어떤 뭐 경선 과정에 있어서부터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통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많은 보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아직까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아마 노력은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미국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 측에서의 어떤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통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꺼리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트럼프는요, 그 1기 트럼프 시절에 거기에서 일을 했던 국가안보보좌관이나 국방장관들의 저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저서를 보면은 한국과의 어떤 무역협정이 굉장히 범죄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무임승차자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고, 그 인식을 실현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저서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매티스 그때 장관이 막으면서 이거는 그러면 좀 보시고 그 연임 되셔서 결정을 하시죠. 이렇게 함으로써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관세나 무역과 관련해서도 지금 상당히 지금 압박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지금 그런 의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면 우리 그 야당과 언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새 대통령에게 좀 여유를 주시는 게 협상력을 강화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시점이 협상의 밀당일 수 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통화 시점을 당기기 위한 노력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시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무를 시작하면서 무덤 같다며 뼈 있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상당히 무기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준비된 게 있어서 예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는 업무를 인수인계할 직원도 두지 않고 사무실에 컴퓨터, 프린터, 필기 도구조차 없는 무덤으로 만들어 놓고 나갔다고 합니다. 한시가 급해 새벽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러 간 이재명 정부 직원들은 하염없이 강당에서 한나절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의 이 행태는 인수위 없이 즉각 가동되어야 할 새 정부의 출범을 명백하게 방해한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지시를 내린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네, 용산 대통령실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컴퓨터는 물론이고 필기구나 인주도 없이 텅 비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전임 정부의 볼펜과 컴퓨터도 인수인계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 이제 공무를 위해서 쓰는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넘버링을 하고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잘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대통령실의 물품이라든지 이런 시설들 이런 것들은 총무비서관실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고 총무비서관 자체는 정무직이지만 그 밑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늘공이에요. 대통령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물품들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확인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무덤 같다라는 말을 언론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전 정부와 지금 정부의 대립각이라든지 이런 협치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시 불안감을 가지시게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어쨌든 총무비서관실이나 이쪽에서 정리를 할 부분이고 기본적으로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맷을 한 형태로 돌려주는 다시 쓰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서관실이나 이런 데 물품들도 남아 있었다라고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관계는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업무방해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승래 대변인은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다. 좌시하지 않겠다. 민주당은 이런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국민들에게는 이제 최고의 권력자이자 강자입니다. 근데 최고의 권력자이자 강자가 저런 걸 가지고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그걸 빌미로 권력을 쓰겠다라는 모습으로 자꾸 비춰지면 그게 국민들이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강자, 그리고 많이 가진 자일수록 여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대하는 것이 국민을 포용하고 함께 앞으로 나가는 동력으로 삼고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아니잖아요. 저런 얘기는
강훈식 비서실장도 있고 그런데 정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정당은 국민을 대표해서 물론 여당이니까 국정을 어느 정도는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감시하는 견제자의 역할인 겁니다. 근데 마치 아직도 무슨 당대표 모시듯이 비서실장처럼 저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그게 뭐 국민들한테 좋아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업무와 정당의 업무는 좀 분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파견 공무원 복귀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그럼 그동안 공무원들은 어디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처에서 파견이 왔었던 공무원들이 다시 부처로 돌아가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정권과 다시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돌아오라고 한 것이죠. 저는 이것도 실상 원칙적인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전 정부에서 파견을 받았던 직원들이고 그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지도부에서 마음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중에서 그리고 혹은 새로운 사람들로 부처에서 다시 파견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마치 무슨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보내버린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파견 공무원은 저는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파견 공무원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지키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리를 지켰는데 뭐 아무것도 안 시키고 무슨 책상 빼놓은 직원처럼 대했다 이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직무와 직제라는 게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파견됐으면 파견된 직무와 직제와 지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일이 없더라도 나가서 뭐 시키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지시 받을 만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파견 복귀를 얘기할 정도로 뭐 거기를 비우고 있었다. 그럼 저는 그건 좀 자세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뭐 윤 전 대통령 파면된 이후에 업무가 애매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인선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지명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그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제2의 IMF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새기겠습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국정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총리 지명자는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이죠. 지난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15대 총선에서 최연소로 당선된 뒤 김대중 전 대통령 총재 비서실장 등 정치권의 요직을 두루 지냈고 지금은 4선 의원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은 친명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에 대해 미리 예견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들어보시죠. 야당 이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어제 김 후보자와 함께 지명된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 첫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위원 보고에 따라 필요한 지시를 하고 있는데 김밥 한 줄 먹고 몇 시간째 회의 중이라며 새 정부에 응원과 질타를 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로 내정된 김민석 후보자 인선. 민주당에서는 이를 두고 호흡이 맞고 추진력이 검증된 인사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인사는 다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의 대선 캠페인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 선대위가 국민통합선대위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적으로 통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통합을 보여주는 인사는 전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뭐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손발을 맞추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내각의 2인자로서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진행을 하고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이미지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역대에도 총리들 같은 경우에는 관료 출신으로서 좀 경륜이 있는 분들을 선택했던 것들이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너무나 찐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서 발언 같은 것들도 좀 뭐랄까요,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친 듯한 발언들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과거에 전과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죄 확정을 판결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분을 총리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좀 의아한 게, 이재명 대통령도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분을 총리로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김민석 의원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많이 아쉽다. 내각의 다른 이제 장관들의 인선들도 나올 것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국민통합이라는 이 취지에 맞는 인선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이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비판의 지점들은 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수위가 없이, 준비 기간이 거의 없이 당장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큰 위기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경제, 민생, 외교, 무역, 그리고 안보. 많은 위기들이 있는데 이 위기들이요 지금 작지가 않아요. 특히 경제만 해도 6개월 이상 거의 뭐 의사결정을 못하는 상태로 경제 주체들이 방치가 돼 있었던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추스려서 끌고 갈지 뭐 등등 너무나 시급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손발이 안 맞고 삐걱거리면은 이게 그 지금 정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 미래의 문제로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비판의 지점은 충분히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그런 부분이 도드라지지 않게, 어떤 비판의 지점이 되지 않게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의 특수성은 조금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인선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조금 전에 민주당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최혜병 특검 등 3개의 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사실 예견된 일이었고요. 이젠 여야 공수가 바뀌면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는 일 없이 법안이 공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오늘 아침에 여야 반응 듣고 오십시오. 당연히 통과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통과를 해야 하는데 임기 첫날부터 이런 것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정치적 공격에도 소재로 삼았던 이런 태도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제 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 그때부터는 통과될 가능성이 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18일 날 공판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법원이 아마 스스로 중단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고, 오늘만큼은 민주당에 진심으로 구원을 드립니다. 거리가 먼 무더기 특검법이나 정치 보복적인 검사징계법을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새 정부의 출범에 또 새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어떤 민생 법안보다도 더 급한 법안들입니까? 네,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처음으로 통과된 법안이 3대 특검안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우선 반대 당론을 유지를 했는데 뭐 내부에서는 다른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뭐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번 대선 캠페인 과정에 있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최혜병 묘소에 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수사 외압 의혹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겠다라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민주당에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뭐 독소 조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협의하는 모습들을 먼저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국민들께서 이번 정부,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이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실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이게 3개의 특검 법안을 바로 올린 것이죠. 특히 이게 특검이라는 것도 법안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1호 법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그렇게 시급한 것인가? 오히려 민생과 관련한 이러한 법안들을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이 이미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을 당론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부담감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리가 되었고, 다만 몇 분들께서는 또 이탈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뭐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
법안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의 과정에 있어서는 어쨌든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가 안 되더라도 협의하는 모습 자체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진심 어린 고안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더기 특검과 정치보복적 검사 징계법이 새 정부에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당에서는 이 첫 법안 통과라고 해서 정치적 공격 소재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지금 권성동 그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세 개의 특검 법안은요,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찬성하고서 그런 비판을 한다면 아플 거예요. 찬성을 하지만 이런 걸 먼저 한 거는 굉장히 이 정부한테 우리가 안 좋게 지금 생각한다. 우리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프겠죠. 근데 이렇게 국민적으로 이미 선거를 통해서까지 정리가 된 거를 반대하면서 정쟁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플까요? 저는 오히려 속으로는 아이고 우리가 이거 부담스러웠는데 저렇게 반대해줘서 고맙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라면. 왜냐하면 이거는 명분이 있는 법안들입니다. 국민적 명분이 있는 법안이에요. 근데 국민적 명분을 반하는 정치 세력이 그걸 반대하면서 비판하면 오히려 저는 고마워할 것 같아요. 왜? 그걸 빌미로 더 이런 식의 어떤 행위들을 앞으로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첫 번째로 통과시킨 법안이 이런 법들이라는 거에 아쉬움은 있으나 국민의힘의 행동이 오히려 해도 된다라는 명분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형사소송법이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지금 속도 조절에 나선 그렇죠. 모습인데 이런 특검 법안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렇죠. 바로 처리할 네. 명분이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반론이 있으신가요? 공직선거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좀 저항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장 오늘은 처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나 패널분들이 지금 방송에서 오늘 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오히려 법원을 압박하고 있어요. 6월 18일로 잡혀있는 공판기일을 법원이 스스로 이 기일을 진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6월 18일 이전의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또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국민적인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에 대해서는 다만 또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금 아마도 국민의힘 몇몇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던 부분들, 비상계엄 전후로 통화를 했었던 부분들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특검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통화를 했었다는 자료가 나온 것 자체가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에 대해서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특검이라는 미명 하에 저희 당 자체를 다 한번 더 훑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정치보복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의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특검이라고 그리고 내란이라는 것도 형사법상의 내란을 넘어선 좀 광범위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겠다는 정치보복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치보복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저는 쓰면 안 된다고 보는 게요.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법안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국민의힘이 반대했을 때 그것을 국민들이 좀 먼저 이런 걸 추진한 지금 여당을 비난하겠습니까? 야당을 더 비난하겠습니까? 정치적 득실을 좀 따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지혜가 좀 야당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선거 때랑 지금 똑같은 모습이에요.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걷어내지 못하고 그 자꾸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하는데 이러면 지방선거 총선도 저는 밟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국민의힘을 향한 쓴소리를 해주셨는데 대통령 선거 이후 야당이 된 국민의힘 지금 침울한 분위기일 수밖에 없는데요. 소속 의원 107명이 있는 단체 메신저방에서 격론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시작은 한기호 의원이었습니다. 김문수 전 후보를 당대표로 옹립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린 건데 지도부 책임론을 본격 제기하는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총회를 제안하자는 의견도 함께 나온 겁니다. 그러자 한기호 의원이 다시 평소 잘 안 오던 분들이 갑자기 의원총회를 하자니 신기하다며 견제구를 날렸고 정성국 의원은 사선하신 분이 의원총회를 열어야 할 때조차 구분 못하시냐며 맞받아쳤는데요.
이 같은 파열음이 차기 당권 경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 속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 이틀 만인 오늘 의원총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합니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와 당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누군가는 나서야 했기에 다시 책임을 맡았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당의 분열을 막고 화합을 지켜내기 위해 당내 일각의 지속적인 도발과 자극 그리고 인격모독까지 감내했습니다. 네, 인격 모독까지 감내했다면서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고 다른 비대의원들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그렇죠. 김상훈 정책위 의장과 몇몇 비대위원들도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이것이 일부 의원들의 사퇴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전체 지도부의 총사퇴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총회에서 조금 더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차피 이번 달 말까지가 임기였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게 6월 30일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비대위원 체제로 갈 것인가 혹은 전당대회를 개최할 것인가 아니면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계속 갈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 오히려 더 경랑 속으로 가는 듯한 모습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상황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참 꼴사납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대선에서 패배한 것도 있습니다만 대선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이고 그때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여야 간의 대화가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역시 거기에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당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측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지도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너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한기호 의원이 저희가 김문수 후보가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매력, 가족들의 매력으로서 많이 표를 끌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상황에 있어서 어쨌든 패배의 책임에 있어서 후보 스스로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옹립하자라는 형태로 단톡에 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더 불붙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으로서는 차분하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6월 18일 재판이라든지 대응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당내의 소란이 정말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따름입니다. 후보 책임론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대위 지도부가 줄줄이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후보로 뛰었던 김문수 전 후보는 어떤 생각일까요? 어제 올린 이 영상에 함의가 있을지 함께 보시죠. 네, 파란색 운동복을 입고 턱걸이를 하고 대왕 훌라후프를 돌리기도 합니다. 어제 김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일상으로 돌아간 열혈 청년 김문수라는 글과 함께 공유한 영상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자신의 건재함을 부각하며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패장의 말로서는 다소 이례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듣고 오시죠. 우리 당이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을 당대표로 뽑느냐 또는 누구를 우리가 공직 후보자로 뽑느냐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직 후보를 뽑지 않았냐 또는 당대표나 모든 것도 이게 당이 과연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당이냐 전당대회가 치러진다면 김문수 후보가 나서야 된다고 보세요? 당의 개혁 작업이 진행되기 되어야 그나마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그런 소리를 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견제를 해야 될 유일한 정당이 그 존재할 근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당내의 그 변화가 있겠지만 그것은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뜻이 어디로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냥 관망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네. 대선 패배 후폭풍이 거센데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기존 당내 주류였던 구친윤계가 있고 또 김문수 후보를 둘러싼 세력이 있고 그리고 팬덤이 있는 친한동훈계가 있고 지금 이렇게 분석되는 건가요? 그 개별적인 어떤 논의, 분석 이걸 하기 전에요.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총선 재보궐 출마와 당대표를 출마할 때 뭐라고들 했죠? 그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지금 하는 말과 행동들이 전부 다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인가를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예요. 자, 이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좋게 보일까요? 저는 절대 좋게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당의 미래를 밝게 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모두가 책임을 지고 창조적 파괴라고 하잖아요. 파괴가 있어야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냐? 민심과 당심으로부터 시작돼야 살 길이 생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당내 반론이 있으면 들어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이 국민들께서 저희 반 정도는 국민의 반 정도는 저희 국민의힘에게 지지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께도 너무 송구하고 어쨌든 내부적인 부분들을 빨리 재정비를 한 뒤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먼저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출 새 원내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친명계 인사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선출된 박찬대 원내대표의 임기가 오는 13일에 끝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 선거를 공고하고 후보 등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12일부터 이틀 동안, 국회의원 투표는 13일에 치러집니다. 특히 이번 경선은 지난해 당규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권리당원 표심 20%가 반영됩니다. 당의 중심은 당원이란 기조 아래 당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단독 출마에 당선된 박찬대 원내대표 때와 달리 이번엔 여러 후보 간 경쟁이 예상되는데 현재까지 4선 사용교 의원과 3선 김병기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입법, 정책, 예산 확보 등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심부름꾼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당정 관계를 만들어 국정 과제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김성환, 조승래, 한병도 의원 등 3선 의원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이번에 당 선대위에서 주요 직책을 맡은 인사들로 대부분 친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민주당은 후임 당대표 선출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을 임명한 가운데 당초 예상했던 8월보다 일정이 앞당겨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당정 소통 채널을 신속히 구축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집권 초반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이끌어가야 하는 만큼 당대표와 원내대표, 이른바 투톱 모두 친명계로 꾸려질 거란 전망엔 큰 이견은 없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이번 현충일 연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1호 태풍 발생 가능성과 함께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내일부터 사흘간의 현충일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계속 맑고 덥다고요? 네, 이번 현충일과 주말 연휴는 한반도 남쪽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서울은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고 일부 지역은 30도를 넘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다만 맑은 하늘 탓에 밤사이 지표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겠습니다. 제주도는 토요일은 모레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릴 걸로 보이지만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연휴 동안 날씨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해상과 일부 섬 지역의 짙은 안개가, 낮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오존과 자외선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 주에 날씨 변동 가능성이 크다던데 태풍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필리핀 부근 해상의 수온이 30도를 넘어선 가운데 이 일대에서 강한 소나기 구름대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뜨거운 바다 위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중심이 생기고 회전력이 더해지면서 태풍의 전 단계인 열대저압부로 발달하게 되는데요. 기상청은 이번 주말 휴일과 다음 주 초반 사이에 1호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한반도 남동쪽에 있는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서쪽으로 확장되면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수증기가 다량 유입될 걸로 예상됩니다. 고온다습한 수증기와 기존에 있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쯤에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은 수치 모델 간 예측 차이가 커서 변동성이 무척 큰 상황인데요. 기상청은 악기상이 우려될 경우 일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수시 브리핑을 통해 정확한 기상 전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에 청와대 복귀가 예고된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관람을 위해서 시민들의 발걸음이 청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일인데도 관람객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이 청와대 경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본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곳은 평일 오후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많은 관람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단체로 관람을 온 외국인부터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모여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청와대 곳곳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이곳을 찾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새로 당선이 되셔서요. 언제 청와대가 다시 대통령님 품으로 돌아가실지 몰라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내서 가족과 함께 서로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이렇게 청와대에 나왔습니다. 너무 아름다웠고요. 영부인실, 무궁화실인 것 같은데 거기에도 너무나 역대 영부인님들 다 사진도 너무 감명 깊게 잘 봤고요. 네, 그래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역사적인 현장 와서 너무 좋았고요. 네. 지난 2022년 5월 74년 만에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는 누구나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역사와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본관과 관적, 춘추관, 상춘제 등 주요 공간이 전면 개방되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많은 이들이 찾는 대표 명소가 됐습니다. 새 정부 시작과 함께 관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시민들은 더욱 특별한 마음으로 청와대 곳곳에 숨결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였던 지난달 30일 한 유튜브에서 청와대가 제일 좋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길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15만 장의 푸른 기와가 얹혀있는 본관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고요. 대통령 집무실과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본관 내부로 입장하기 위한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는데요. 청와대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녹지원을 산책하며 전통 한옥인 상춘제의 고즈넉함을 감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방 이후 3년여 동안 청와대를 찾은 누적 관람객은 어제 기준 780만 명을 넘어섰고 현충일을 낀 이번 주 연휴는 예약이 이미 마감됐다고 하는데요. 재단은 현재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4주 후까지 관람 예약을 받고 있고 주말 상설 공연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곳에서 과거의 순간들을 돌아보며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을 기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요.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북한으로 대신 돈을 보내도록 하고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아온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이 없었다면 김 전 회장이 북한 인사를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대북 사업을 결정하지 않았을 거라며 이 전 부지사의 주도로 북한에 돈이 흘러간 거로 봤는데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며 벌금 2억 5천만 원과 추징금 3억 2,500여만 원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을 통한 대북 송금을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다음 달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할 경우 재판은 중단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술에 취해 역주행 운전을 하다 군 휴가를 나온 아들을 마중 나간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차 동승자들이 추가 입건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운전자 정모 씨에 이어 함께 차에 탔던 20대 3명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인천 소래포구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운전자 정모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함께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을 비롯한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일괄 처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언법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원한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대 특검법 예전에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행사되지 못했던 것인데요.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죠? 일단 뭐 제일 이제 세 개는 이제 내란 특검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3일 날,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관련된 자들에 대한 뭐 포괄적인 어떤 수사를 할 수 있는 이제 특검법이고요. 이전에 뭐 사실 검찰이랄지 공수처랄지 경찰 수사했잖아요. 그 내용까지 다 포괄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까지 수사하고 기소한 범위와는 상당히 이제 겹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도 사실은 뭐 제가 기억으로는 한 두세 번 이상 발의가 되고 본회의에서 사실은 처리가 됐었죠. 네. 그런데 권한대행까지 합쳐서 적어도 3번 이상 아마 제2요구권, 거부권이 행사됐을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뭐 논문 사건이랄지 양평 고속도로랄지 코바나 콘텐츠와 관련된 뇌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이제 또 마지막 이제 최상병 특검법인데 이것도 역시 거부권이 뭐 몇 차례 행사가 됐었죠. 그래서 최상병 사망과 관련해서 이제 진실 규명 그리고 이제 정부랄지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또 수사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 이제 이에 관한 수사를 이제 특검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 이 세 가지의 특검법인데 검사 숫자도 굉장히 많아요. 다 세 특검법 합치면 한 100명 정도.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100명이 결과적으로 이제 파견을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검찰의 어떤 수사에 또 영향이 있지 않느냐,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있는 거죠. 네, 3대 특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개요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특검이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으면은 이 특검이 이제 구성되거나 하는 그 시점은 어느쯤 될까요? 아마 지금 뭐 모르겠어요. 이제 법 규정 자체를 살펴봐야겠지만 아마 바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징이 전보다도 검사 숫자가 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전에 한 40명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검사 수가 한 40명이었는데 한 60명까지 늘었으니까 상당히 이제 엄청난 숫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던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수사를 진행이 되는데 특검이 시작이 되면 그 수사 자체는 중단이 되고 이제 특검으로 다 이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미 이제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관련된 수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기소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특히 뭐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다음에 중요 임무 종사자들,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거의 다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 특검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기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란 관련된,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관련된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 그 이후에 거기에 이제 관여했던 사람이 어느 범위냐 이제 그것만 남아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수사는 거의 뭐 검찰에서 다 해서 기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내란 특검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이 두 번째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거는 지금 수사들이 좀 굉장히 의혹들이 많은데 이걸 다 합쳐서 한 번에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랄지, 그다음에 건진법사와 관련된 뭐 목걸이, 예, 그다음에 샤넬 명품백, 뭐 그 정도 알고 있는데, 예. 뭐 거기 보면 이제 논문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예.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콘텐츠와 관련해서 이제 뇌물된 부분. 그래서 이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특검이라는 것이 이제 특별 수사잖아요. 예. 그런데 과연 특검이 전에 대통령의 윤 전 대통령이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논문이랄지 이런 것까지 특검이 하는 게 맞는지, 너무 특검이 좀 광범위하다. 적어도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어떤 직무와 관련된 범죄랄지, 예. 이제 어떤 의혹적인 거랄지 이제 그런 걸 특검하는 게 맞는데, 지나치게 이제 광범위해서 과연 검사가 이게 논문 조작 같은 거 이런 것까지 네. 수사하는지 이제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지나치게 좀 광범위하지 않느냐, 좀 축소를 해서 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통과된 최상병 특검법을 좀 볼 텐데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도 관여가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최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을 이제 타켓으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이 수사 기록 자체를 경찰청으로 넘기냐 넘기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넘기지 말라고 위에서 지시가 있었는데 이게 넘겼거든요. 경찰에 이첩을 하니까 이것을 또 항명이라고 해가지고 수사를 해갖고 기소를 했는데, 다시 또 경찰청에 넘겼던 사건을 또 다시 가져오도록 했어요.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여기 개입을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수사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통화 내역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특히 이제 대통령의 어떤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 수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이제 예. 이런 부분을 이제 규명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통과된 법안들, 이 3대 특검법 말고도 검사징계법이 또 본회의를 통과를 했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법인데, 예. 이제 검사 징계는 이제 검찰총장이 하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하면 법무부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현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사를 지휘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서 검사에 대해 징계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징계권이 법무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현재는 이제 감찰이랄지 그런 조사를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징계와 관련해서. 근데 이제 법무부에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검사가 수사를 하면 이제 법무부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고 굉장히 정치적 자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권력의 입김에 의해서 특정 검사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뭔가 뭐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검사의 어떤 수사의 독립성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존 법에서는 검찰총장만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단 말이에요. 예. 네. 근데 이 법을 바꿔와서 이제 장관도 어떻게 보면 감찰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도록 되면 뭐 검사들이 사실 어떤 정치적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정치의 권력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어제 전 정부의 국무위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어요. 이 부분도 관련이 있을까요? 뭐 그런데요. 어차피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뭐 그만두는 것이 이제 시간의 문제였어요. 예. 그런데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작용을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내란죄와 관련해서 물론 탄핵에서는 기각이 됐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민주당이랄지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다. 첫 번째가 그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게 그때 뭐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상당히 당차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국회의원들을 뭐 째려봤다고 해가지고 이게 탄핵 사유도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민주당이랄지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제 검찰총장을 통해서 이제 검찰을 지휘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한 3개월, 4개월 경우에 따라서 뭐 좀 길게 장관을 하면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예.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자, 지금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대변인 강효정입니다. 이재명 정부 1차 오후 5시 정례 브리핑 하겠습니다. 매일 오후 5시에 정례 브리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 행사라던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 국무회의는 도시락 회의를 거쳐 오후 13시 40분경 1시 40분에 종료되었습니다. 기재부에서 시작된 당면 현안에 대한 경제 분야의 보고와 논의가 4시간 가까이 지속되면서 교육부를 비롯한 사회 분야의 외교, 안보 분야 논의는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업무 보고를 한 해당 장관들과 국정 현안에 대해 격이 없는 대화가 이어졌고 장관들도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진행 과정과 R&D 현황들이 논의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기를 해당 부처에 요구했습니다. 농림축산 현안들의 경우는 농식품 물가 대책을 청했고 외교부와 협의를 통한 K푸드 공공 외교 가능성의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산불 재해의 경우 예방과 대처 과정에서 행안부와 산림청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소방청, 산림청의 부처 간 협업과 산불 진화 헬기의 추가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에 빠른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충원 필요성, 근로감독관의 인력 증원 필요성을 말하며 현황 파악과 가능한 방법에 대한 제시를 지시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였던 오후 2시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NSC 안전 치안 점검 회의에서는 여름철 풍수해 폭염 종합대책 추진 상황과 여름철 생활안전 대책 추진 상황, 산불 피해 지역 사면 재해 대비 추진 사항,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 활동 강화를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범죄 사실 재현 및 보도, 표현이 범죄의 잔혹성과 기술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대비 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회의는 1시간가량 진행됐고요. 3시에 마쳤습니다. 정례 브리핑은 내일 오후 5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혹시 질의하시고 싶은 부분 있으시다면 촬영 카메라 정리 시간 좀 갖고. 네.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무회의, 도시락 회의를 거쳐 오후 1시 40분쯤 종료가 됐고요. 경제 분야 보고와 논의가 4시간 가까이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정정부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진행한 건데 교육부를 비롯한 사회,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농림축산 현안들의 경우에는 농식품 물가 대책을 들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빠르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 지금 입법 현안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통과가 예상되는 법안인데 대법원 증언법입니다. 어제 법사위 소위를 일단 통과를 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회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녹취를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법관 증언법 관련해 의견서 내실 생각이신가요?
예, 우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중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우리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입니다. 대법관 증언만으로 재판 지연과 다양화 문제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얽혀 있는 문제고 국가의 그 100년 대계가 관련된 문제고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처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입니다. 네. 이 대법원 증언법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출근길에 입장을 밝힌 건데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반대라는 걸 명시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일단 뭐 공론 의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국회에게 의견을 이제 개진하겠다 그런 취지였잖아요. 그래서 예. 뭐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제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 입장에서 보면 뭐 지금 대법관 증언법과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이제 이게 졸속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대법원에 상당히 사건이 많이 적체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법관이 증언되는 게 저는 또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법관 증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사법에 있어서 가장 최고점에 있는 것이 이제 대법원이잖아요. 예. 그 대법관들이 특히 이제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는 새로운 법리랄지 기존에 있던 판례를 바꾼다랄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냥 30명 증언하는 게 또 문제가 아니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법을 만드냐가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잠시만요. 지금 대선 패배 이후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마친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산회를 했습니다. 오늘 많은 그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얘기들을 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월요일에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서 추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럼 비대위원장은 삭제를 안 하시기로 한 건가요?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도 월요일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비대위원장도 거취에 대해서 본인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월요일쯤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내부에서 앞으로 최신 방안 등에 대해서 결정된 저희들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은 각 개별 의원별로 쇄신 방안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추후에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 등에서 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당을 운영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전부터 일정을 계속 하셨는데 논의가 길어지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주제가 일단 워낙 다양했습니다.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사퇴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 또 당 지도부 전체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했고 그중에서 또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혁신 과제 이런 부분들을 좀 처리를 하고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네, 대선 패배 후 대책을 논의한 국민의힘 의원총회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 내지 못했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현장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의 기자들과 함께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법관 증언법 이 법안이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제 민주당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많은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는 좀 다른 거죠. 헌법재판소는요, 일종의 이제 정치 재판하는데요. 그렇게 당연히 이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재판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제 대법원은 순수하게 이제 법률심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언법에 의하면 지금 대법관 임명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대법원장이 추천을 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국회라든지 대통령이 임명을 계속 거부해버리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증언 중요하죠. 그다음에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제 대법관의 어떤 정치의 중립성, 권력으로서 독립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다랄지, 특히 지금 뭐 국회하고 그다음에 행정부가 이제 민주당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 때에서는 매년 4명씩이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16명을 임명하게 되는 거거든요. 총 따져버리면. 그다음에 지금 14명이 있는데 그중에 10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30명 중에서 26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이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논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절기망종인 오늘은 전국에서 본격적인 초여름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돈 가운데 양평 옥천면은 31.6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요. 서울에서도 노원구가 29.1도를 기록했습니다. 현충일인 내일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휴일을 맞아 야외 활동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낮 동안 강한 자외선과 짙은 오존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영동 지역은 바람도 강해서 시설물을 미리 점검하셔야겠습니다. 현충일 연휴 동안 서울 낮 기온이 28도를 웃도는 등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하늘 표정을 보면 내륙 지역은 맑거나 구름만 지나겠지만 주말 사이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오겠고요. 휴일에는 영서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적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